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게 뭐냐, 대표님이 오셨는데 함성과 박수가 요 정도 돼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 박수 보내주세요. 이것도 부족해. 이게 함성이 적당히 나오면은 야유처럼 들려.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우리 한동훈 대표님 취임하시면서 여기 변화의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변화를 시작할 준비 되셨죠? 네! 그 중심에 우리 대표님이 계실 것이고 그 중심에 우리 대표님이 계실 것이고 오히려 지금 모양새 자체는 오히려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먼저 사무총장이랑 최기자이 사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당대표가 유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게 관행이 그렇습니다. 사퇴해라 이런 식의 댓글 남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교체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맡은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굳이 정점직원을 꼭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고.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다시 이런 한번 분 우리 대표님 박수 보내주세요. 네, 정점식 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동훈 대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정책위의장 자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요란이냐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지금 뭐 친한대, 친윤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 실이 계속 끌면서 예. 마치 그 정책위의장 정점식 의원의 교체 여부가 기싸움 같이 이제 좀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가 당심, 민심 골고루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기존의 당정 관계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존의 친윤 중심, 핵관 중심의 당 지도부나 당 주류는 안 된다. 이런 그 당원과 국민들의 이제 엄중한 평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변화하는 게 맞고 예.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큰 흐름은 정점식 의원이 저는 가장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예. 사의를 표명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예. 뭐 임기 1년을 이야기합니다만 예. 2021년 당규 개정에 의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을 별도로 해서 정책위장을 원내대표 협의하에 의원총회 추인을 얻으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바뀐 다음에 김도읍 정책위장, 유희동 정책위장, 성일종 정책위장, 박덕출 정책위장, 유희동 또 정책위장 지난 비대위 때 했죠. 이번에 예. 정정식 비대위원장에 6분의 정책위장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1년 채운 사람 없어요. 예. 근데 왜 임기를 이야기하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저는 이 분란의 사단은 당대표가 바뀌어서 지도부가 완전히 전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비대위가 사라지고 새로운 정식 선출된 당 지도부가 출범했으면 기존의 당직자들은 사의를 표명하는 게 저는 기본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복경 의원님, 이게 이제 민주당 일이라고 쳐보고요. 대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통은 정책위의장이 사표를 내는 게 상식적인 겁니까? 뭐 새살배기도 하는 상식이죠. 새살배기도 합니까? 그러면 예. 대표가 바뀌었으면 그 대표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예. 호흡이 맞는 선수들로 진영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친윤과 친한의 이런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그 용산에서 만찬하고 한동훈 대표 외롭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은 그냥 수사에 불과했었고 예. 실제 속으로는 우리랑 손잡지 않으면 당신 어려울 수 있어
라고 압박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버티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버티는데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전쟁일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 상식적으로 양당이 운영돼야 되는데 예. 우선 여당부터 대표가 바뀌었으면 그 대표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3살 배기도 아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박수 소리가 이게 뭐냐 더 크게 쳐라 했는데 지금 속내는 뭘까요? 정점식 정책위장 따로 만나면 좀 나가라 이럴 거 아니면 버텨라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는 때가 늦었지만 정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순리대로 아름다운 모습은 한동훈 대표가 새로 출범해서 당선되자마자 모든 기존의 당직자, 비대위원장 없어지고 비대위원 다 사라졌잖아요. 예. 그럼 비대위에서 결정된 당직자들, 비대위에서 같이 일했던 당직자들은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그러면 예.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물밑에서 좀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사실상 이러이러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거나 조율을 해야죠. 그리고 당사자인 정점식 의장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요, 사람을 만나는 게 기본입니다. 만나지 않고 방송에 나와서 툭툭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또 당사자는 또 방송에 나와서 기자들 물어보면 뭐 임기가 있는데요. 이러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만나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당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늦긴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서 사전에 조율하고 양해를 구하고 정점식 정책위장 당사자도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당의 이제 용산의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면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 거기에 나 못 나가겠습니다. 할 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근데 궁금증이 그렇게 만났는데 안 풀리면 더 큰 싸움 되는 거 아니에요? 면전에서 거절하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렇게 지금 안 합니까? 63%의 예.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예. 새로운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의견 조율 예.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당신과 민심에 대한 항명이죠. 예. 짧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게 참 지금 정치가 실종되고 맞습니다. 있는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건데요. 상식적으로는 정점식을 다시 유임시켜줘 라는 협상을 한동훈 대표하고 하고 싶어도 우선은 사표 내놓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대표의 결정으로 다시 그 재신임하는 이런 형태로 되면 일정 정도 이 정치가 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노골적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점식 정책위원장을 위임시키면 굴복한 꼴이 되고 또 해임시켜서 교체를 하면 정면 대결을 하는 꼴이 되고 예. 그래서 그 여당 자체 내에서도 용산과의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야당과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산에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키를 더 많이 쥐고 있는 이만큼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친윤이 일종의 뭐 한동훈 대표 좀 코너로 몰고 있다 그런 형국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박정아 의원과 이준석 의원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의결권이라는 걸 가지고 예. 뭘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맑아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장 교체하면 당정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교체하려고 하지? 이런 내용의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뭔가 배경이 있다? 저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기사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제 뭐 그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예. 아니면 당내에서 건전한 토론을 하거나 예. 그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저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하느냐 마느냐 갖고 벌써 줄다리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전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그런 거 삿바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시작과 동시에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드디어 이제 벌써 시작됐다고 보세요? 참교육되고 있다. 아, 한동훈 대표가 예, 참교육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참교육하면서 각을 세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친윤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싫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버티죠. 지금은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자잘한 권, 아까 말했듯이 거부권을 이렇게 쓰는 것도 참 특이한 행태인데요. 예.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정책위의장 안 빼고 목리 부리는 거 이런 것도 참 특이하게
초반 기싸움하는 거거든요. 네,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 그냥 대놓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이상하게 흘러간 게 누가 봐도 정치의 상식에서 보면 다 당직자는 사의를 표명해서 재신임을 묻는 기본 예. 절차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데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대표 측이나 박정화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 상황까지 왔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한동훈 대표의 몫이다. 한동훈 대표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임명권을 해야 될 당사자하고 상당 정도의 물밑에서 의견 조율과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정치의 과정이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인 수경 원내대표, 그다음 교체의 대상인 정점식 정책위장 그 둘 사이의 의견 조율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필요하고 예. 용산과도 일정 정도 물밑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의원총회 추이는 쉽습니다. 지금 의원총회에서 108명이 모여서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물론 시작의 발단은 정점식 정책위장이 버티기에서 비롯된 이상한 형국이 됐지만 예. 문제 해결은 한동훈식으로 또 풀어주는 게 깔끔하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친윤이든 친한이든 서로 쳐다보면서 되게 눈치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면 백지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점식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내보내면 또 친윤계와 전쟁 선포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한동훈을 몰고 결국은 친윤의 힘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김근식 교수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생각이. 예. 대표가 된 사람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결국은 대통령이 있는 여당에서는 예.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일종의 브레이크를 밟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봐도 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총선 민의 때 민주당에게 많은 표를 줬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또 용산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으로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똑같이 여당 내에서도 친윤 친한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국민들과 또 당원들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표를 뽑았으면 예. 그 당의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조차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권력을 갖고 있고 임기 중반이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이러저러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우리 도움 없이는 여당도 안 되고 야당도 안 되고 이렇게 힘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본인들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 문제의 키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한동훈 대표가 이걸 빨리 좀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친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시도지사 협의회요? 네. 이게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김태흠 지사, 홍준표 시장, 뭐 몇 명이 한동훈 대표가 영 편하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뭐 최고위원회까지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그 출신의 광역 단체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지난 2022년 그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시도지사 광역 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시도지사들이 각각의 자기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그 광역단체 민원 사항이나 정책적 협조 사항이나 당정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아마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도지사 협의회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시도지사 협의회를 구성해서 필요하면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예. 것인데 뭐 그것도 우리도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예. 서울시장이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장이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수시로 대통령이 지방의 광역단체장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오비 일학이라고 예. 유주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한동훈 대표 출마 자체를 반대하면서 비난했던 홍준표 시장, 또
한동훈 대표 후보의 만남을 거절했던 이철우 경북지사, 또 대놓고 비판했던 또 김태흠 충남지사, 그다음에 또 대놓고 원희룡 대표를 지지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런 분들이 또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또 괜히 한동훈 대표 체제의 출범에 좀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확대해서 갈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원래 순수한 목적에서 집권 여당과 예.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사이에 협력을 논의하기에는 기구로 출발했을 거라고 보고, 비단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좋은 뜻에서 잘 협의해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만찬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러려고 이런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외롭지 않게 여러 경쟁자들을 함께 세워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외롭고 같은데. 싶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대표가 됐으니까 예.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직접 당심을 받아서 대표가 됐으니까 한동훈 표 국민의힘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인데 곳곳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거고, 우리 저 교수님께서는 선의로 시도지사들의 발언을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하나의 이건 뭐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형 제안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서 있고 그 옆으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함께 업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면 그 누가 제일 큰 스피커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안 보이고 홍준표 시장의 발언만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동안 시도지사들의 정책적 과제가 있을 때 그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는 참여는 시켰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임기 시작도 안 했고 한데 벌써부터 우리가 그 회의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목소리만 들려줄 수는 없어 라는 일종의 공통된 친윤적 정서 속에서 나오는 정서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실망했던 홍준표 시장이 SNS에는 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니전투구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니전투구 시대를 어찌 넘어가야 하는가? 진영 논리에 묻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치 못하고 패거리 지어서 매일같이 서로 물어뜯는 일에만 집중하는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자들이 중앙정치 관여 안 한다더니 왜 약속 어겼냐라고 하니까 나는 한동훈 대표 일만 안 쓰겠다는 얘기다. 뭐 이렇게 또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종일관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면서 각을 세웠던 홍준표 시장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일날 바로 중앙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거리두기를 선언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6일 만에 저 SNS를 올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그 내용 자체로는 우리 당의 원로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 정치에 몸담아온 원로 정객으로서 정말 진영 정치에 파묻혀서 이렇게 극단적인 싸움을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에서 저는 저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기서 시작을 해서 또 어떻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어떤 식의 또 칼날을 또 벼르고 또 말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저는 제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하신 말씀만큼은 좀 지켜주길 바랍니다. 절필은 아니더라도 이미 당원들의 총의와 또 민심의 총의를 모아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출발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봐주고 기대를 실어서 좀 조용히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싶습니다. 뭐 절필 선언은 아닌 게 분명해진 것 같은데 이제 최고위원회까지 진출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제요 보여주시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 새로운 치료제를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좀 적신호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등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약재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주애를 현 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서 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60% 이상의 활동이 군사 분야 활동에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일정이었고 매우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향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을 하면서도 아직은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복경 의원님. 지금 뭐 원래 과체중 있고 혈압, 당뇨 치료받고 있다는 거는 뭐 익히 알려져 있는 거고 새로운 약을 찾는다는 건 기존의 약으로 뭔가 해결이 다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뭐 이 시점에서 저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특히 김정은의 건강이나 과거 김일성 뭐 다 그 이어서도 건강과 관련된 이상설이 나오면 이제 귀를 쫑긋 세우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여야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서 이 이야기가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불쑥 나온 좀 저희가 좀 궁금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과체중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인병의 위험성 그리고 저런 것들을 제대로 제어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도 뭐 얼마든지 유추해내서 이야기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런 정보는 북한으로 지금 외국에 다른 외부 의약품이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외부에서 그런 그 약을 찾고 있거나라는 것들이 일부 포착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후계 구도 관련해서는 계속 김주애가 이제 주목을 받아왔고 지금 후계 구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향도라는 표현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향도는 우리도 이제 군대에서 많이 쓰는 게 그 소대나 중도의 맨 앞에 서서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향도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표현을 보면 향도라는 표현은 지도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화면에 등장하고 공식 석상에 자리를 잡았을 때 초반에는 표현을 자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자제. 예, 자제라는 표현을 하면서 중립적으로 그냥 공식 석상에 드러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국정원의 보고를 접한 정보위 간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향도라는 표현을 나온 것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단순한 공식 석상에서의 주된 잦은 등장을 넘어서서 후계자 수업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김주애의 등장이 북한에서 아마 이제 군사 통치 또 철권 통치, 또 핵 무장 국가 이런 대외적인 불량한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어린 딸을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식의 좀 소프트한 측면의 정치적 효과를 노렸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후계자까지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분석까지 하고 있는데 예의주시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에게는 지금 3명의 자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2010년생의 아들이 하나 남자가 있는 걸로 보이고 2013년이 지금 김주애 딸이고요. 그 밑에 한 명이 더 있는데 성별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후계자를 지금 공식화하거나 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수업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워낙 세습 체제로 이 권력을 이어오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직 국정원장이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그 나이 때 김정은도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들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들이 있긴 있습니까? 김정은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정은도 그 나이에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완전히 감췄습니다. 그랬죠.
뭐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감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아들은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폐를 위해서 김주애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진짜 후계자인 오빠는 뒤에 숨겨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외국 유학을 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봅니다. 김주애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아들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았는데 박지원 의원은 아들이 있는 것 같다, 숨겨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아들이 있고 김주애가 둘째다라는 언론도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고, 근데 왜 아들은 안 보이고 김주애만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건강 이상설, 또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지원 의원의 어떤 그 발언은 처음으로 김정은처럼 외국이나 이런 데서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신변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설이 제기가 된 건데 그만큼 이제 북의 지도 체제, 그 지도부 가족들은 베일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추측과 설에 불과하니까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후계 구동이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정보위에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군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 요원 리스트를 뭐 조선 쪽에게 넘겼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사실이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뭐 실제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아마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의 수미테리 박사에 대한 우리 국정원의 접근 방식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사실은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사라고 하는 것은 군의 대북 사업과 대북 정보를 입수해서 분석하는 기관인데 그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정식 군무원이 사실상 그런 굉장히 위험한 블랙 요원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조선족에게 보냈다는 거고, 그 조선족은 아마도 의혹입니다만 분명히 추격에 조사를 해보면 북으로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정보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 대한민국 군 정보사에서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데 몰래 블랙 요원을 활동하던 사람의 모든 리스트와 신상이 그대로 통째로 북으로 넘어갔다는 게 지금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국정원 뭐 첩보가 거의 괴멸되는 거다.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우려가 심각한 나오지 상황이라고 않습니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북 정보를 취득할 때는 공식 그 화이트 요원도 있습니다만 블랙 요원의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블랙 요원이 통째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인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이게 이 데이터나 자료가 관리되는지가 가장 우선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군 정보사에도 정식 그 계통이 있는데 군무원이라는 것은 전혀 군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군무원은 사실은 정식 그 정보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는 분은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군무원인데 군무원에게 그런 중요한 자료가 확보가 됐을까? 이것도 그러면 정보사 안에서의 중요한 이 데이터나 자료, 비밀 문서에 대한 관리나 이 좀 종합적인 어떤 체계적인 대책이 허술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식의 충분히 의혹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는 뭐 간첩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지금 뭐 전현 정부 지금 책임 공방이 아니라 이 사실 여부를 먼저 철저하게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방송사법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부권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한 반복입니까 또?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너무나 부침이 심한 것, 상대방 편이었다라고 하면 악마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다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자기네 쪽에서 바라볼 때 같은 편 피해만 부각시키는 이런 것들의 반복이라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좀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차라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국내 정치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방송사법을 그때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데 그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더불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어도 공영방송만큼은 정권과 상관없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이제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집권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해?라는 반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을 선진화시키는 과정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려고 했으면 국민들 피곤하게 뭐 난장판으로 싸우는 모습, 필리버스터 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말고 차라리 통과시키고 바로 담백하게 거부하고 그러면 또 다른 토론을 통해서 또 발전 방향을 이야기했을 텐데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부각시켜낸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뭐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문재인 정권 때 못했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 김용태 의원은 이제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거부권하고 필리버스터하고 이렇게 이거 보는 국민도 지치거든요. 굉장히 비생산적인 국회로 돼가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지금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생 법안이나 민생 국회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들 수밖에 없고요. 매번 지금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와 탄핵 강행이라고 하는 이 입법부의 권리와 행정부 수장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매번 악순환에 지금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방송사법과 관련해서는 방송사법을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니 당연히 집권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일단 소수자의 권리를 동원해서 일단 시간을 끌고 그러면 그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를 특별 다수제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수로 또 종료를 시키고 그럼 또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고 다시 또 도돌이표가 되거든요.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있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시키면 일단 자진 사퇴하고 또 임명하면 또 탄핵시키고 지금 3명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까 지금 우리 복귀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저는 반성을 먼저 토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법이면 지금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 선임을 놓고 이사 선임을 놓고 매번 싸우면서 권력 투쟁화되고 있는 걸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선진국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의석도 다수 의석이었고 또 집권 여당이었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다 뒤에 숨겨놓고 MBC, KBS 사장님을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이사를 강제로 퇴거시키면서 또 사장을 다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 아까 반성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도 MBC를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들은 임무이기 때문에 MBC 정상화한 이후에는 복귀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 다음에 누가 여당이 되든 정말 상관없이 정말 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보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니다. 일단 방송사법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MBC까지는 정상화시킨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의원님 반론도 좀 제가 아쉽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것을 공영방송 구조 개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입법 독주한다. 그 국회 권력도 갖고 있고 집행 권력, 대통령 권력도 갖고 있는 쪽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비판 때문에 그 강행 처리를 안 했던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방송법 공방 신경전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놓고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기한 채택은 결국 불발이 됐고요. 이 논의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시죠. 위원장님은 후보자에게 첫날부터 시작부터 저랑 싸우려 하지 마세요 라고 군기를 잡으셨고 후보자 내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위원들은 국어 안 하셨냐,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죠.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그게 강제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반대하지 않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를 비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기자 출신, 저는 이게 뇌구조 이상하다는 거 유지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뇌구조 이상하다는 유지하는 거고 전체주의 발언은 사과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전체주의 발언은 이제 그 다음에 사과를 했고요. 논란이 되니까. 저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에 사회를 보는 거, 또 중재를 하는 것, 그게 일입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의 플레이어로 나서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래도 과도한 또 단어들을 사용하는 건 좀 자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민재판이라는 단어 가지고 흥분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방송에서도 인민재판식, 인민재판격, 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자유민주적인 어떤 그런 평가나 판단, 심판이 아니라 몰아붙여서 숫자로 또는 강압으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걸 인민재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현을 썼다고 그래서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당신 전체주의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개인에 대한 인신모욕성 발언을 한 겁니다. 박충원 의원이 이제 탈북자 출신인데 출신이거든요. 그런 말을 그럼요. 해서 상처를 그러니까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께서 모처럼 어렵게 다시 국회에 또 입성하시고 상임위원장 가셨으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차분하게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재, 사회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셔라. 발언 조심하셔라. 정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일단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발언들 윤리위 제소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 뭐 사과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입장은 따로 없으신가요? 요게 이제 발언이 앞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발단은 이진숙 후보자가 위안부가 자발적인 것이냐 강제적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어요.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뇌구조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당신은 한국 사람 편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뇌구조를 얘기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박충권 의원이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끈을 해서 문제 제기할 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세요. 어떻게 감히 위안부에 대해서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에 대한 자기 입장도 못하는 사람을 변호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면서 뭐 탈북자에 대한 비하를 일종의 하시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본인의 좀 발언의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정제된,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제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도 윤리위 제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윤리 제소 되지도 않을 것이고, 뭐 정쟁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양 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